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강원도 산악지대.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일명 백호 부대의 전술 지휘소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니터 위로 붉은 점들이 빠르게 이동하며 작전 구역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다. 그 중심에는 역사상 최연소 군단장이라는 파격적인 타이틀을 거머쥔 강진혁 소장이 서 있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전황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모니터 너머의 적들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진혁은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현장에서 뼈가 굵은 전설적인 작전관 출신으로 적들에게는 죽음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은 정치적인 타협이나 배경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증명된 실력의 결정체였다. 지휘소 내의 모든 참모와 부관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그의 입에서 떨어질 다음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공기를 짓누르며 부대 전체를 압도했다. 같은 시각, 전방의 어느 보병 사단 의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진료실 안. 이수민 중위는 밀려드는 환자들의 차트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간호장교로서 뛰어난 의술과 따뜻한 마음씨를 지녀 병사들 사이에서 의무대의 천사로 불리고 있었다. 하얀 가운 아래 단정한 정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흐트러짐 없는 군인의 기백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이마에 맺힌 송글송글한 땀방울은 현재 의무대의 업무 강도가 얼마나 살인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수민은 자신의 배경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었다. 그녀가 전설적인 특수부대 지휘관 강진혁의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군 생활이 훨씬 편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강한 자존심이 그녀를 지탱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남들이 기피하는 당직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가장 험한 훈련 현장의 의료 지원도 자원해서 나갔다. 동료들은 그녀를 그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장교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녀 뒤에 거대한 배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평온하던 의무대의 공기는 한 남자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불쾌하게 변질되었다. 진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민우 하사가 건들거리는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그는 규정에 맞지 않게 군복상의 단추를 풀어헤치고 있었으며 입에는 껌을 씹고 있어 군인이라기보다는 시정잡배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에 있는 의무병들을 마치 하인 부리듯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곳의 왕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지만 사실 그는 갓 임관한 부사관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박민우의 오만함은 그의 아버지인 연대장과 작은아버지인 사단장이라는 든든한 뒷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부대 내의 위계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들에게조차 불손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다. 의무대 안으로 들어선 그는 진료를 기다리는 병사들의 줄을 무시하고 곧장 접수대로 향했다. 그의 시선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수민에게 고정되었고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욕망과 무례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민이 장교라는 사실조차 잊은 듯 혹은 일부러 무시하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박민우는 수민의 책상 앞에 삐딱하게 기대서며 말을 걸었다. 수민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존중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느니 하는 희롱 섞인 말들이
그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왔다. 수미는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진료를 받으러 온 것이라면 절차에 따라 접수부터 하고 대기하라는 그녀의 말은 지극히 원칙적이었다. 하지만 박민우는 그런 수민의 태도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리며 책상 위에 놓인 수민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다. 박민우는 수민의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는 몸을 더 앞으로 숙이며 수민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닐 테고. 연대장님 아들한테 진료 순서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는 그의 말은 오만함의 극치였다. 그는 자신의 가문과 배경을 무기로 수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의무병들과 환자들이 웅성거리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박민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과시하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수민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분노를 사겼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의 직계 가족. 그것도 지휘관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장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민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상관에게 무례를 범하고 있으며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배경을 언급하며 위계질서를 흐리는 행위는 군법 위반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그러나 박민우의 표정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수민의 말이 마치 귀여운 투정이라도 되는 양 받아들였다. 군법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며 박민우는 수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수민이 피하자 그는 허공에서 손을 멈추었고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사납게 변했다. 여기서는 내 아버지가 법이고 내가 곧 규칙이라며 으르렁거렸다. 자신과 친하게 지내면 군 생활이 편해질 텐데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는 협박 섞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있었고 악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며칠 뒤 부대 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병사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민우 하사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고 이제는 은밀한 괴롭힘의 수준을 넘어 공개적인 도발로 이어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장교 식당은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말소리로 분주했다. 이수민 중위는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 했으나 그녀가 가는 곳마다 미묘한 시선들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애써 그 시선들을 무시하며 구석진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식사 시간은 불청객의 등장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박민우는 부사관 식당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안방인 양 장교 식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그를 추종하는 몇몇 병사들이 호위무사처럼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박민우는 식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수민의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의자를 거칠게 빼내어 앉았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박민우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껌을 딱딱 씹으며 수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럽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식사를 하려던 수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차가운 눈빛으로 박민우를 응시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냐는 그녀의 질책은 단호했지만 박민우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유의에 불과했다. 그는 식판 위에 놓인 수민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올리며 밥이 입으로 넘어가냐고 비꼬는 투로 물었다. 수민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뺐지만 박민우는 낄낄거리며 더욱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주변의 장교들이 웅성거리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박민우가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조카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연대장의 아들을 건드렸다가 군 생활이 꼬일 것을 염려한 장교들은 애써 시선을 피하거나 밥을 먹는 척하며 상황을 외면했다. 수미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음을 직감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민우를 내려다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박민우는 느긋하게 다리를 꼬며 자신을 쫓아내려면 적어도 대대장급은 데려와야 할 것이라고 거만하게 대꾸했다. 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민의 귓가에 얼굴을 들이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면 이 부대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협박은 명백하고도 구체적이었다. 그는 수민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신효라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수민이 거칠게 그의 팔을 뿌리치자 박민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감히 누가 누구 몸에 손을 대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식당 안의 분위기는 일순간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위계질서, 문란 행위이자 성군기 위반 사건이었다. 수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식당을 빠져나와 곧장 의무중대장실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심장은 분노로 인해 쾅쾅거리고 있었다. 중대장실 앞에 도착한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미는 문을 열고 들어가 중대장에게 거수경례를 한 뒤 방금 식당에서 있었던 일과 그동안 박민우가 저지른 만행들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며 박민우의 행동이 군법의 저촉됨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대장의 반응은 수민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수민의 보고를 듣는 내내 곤란한 표정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거나 애구는 볼펜만 만지작거렸다. 보고가 끝나자 중대장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수민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는 박민우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는 것이니 이해해 달라거나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다는 식의 회유책을 내놓았다. 수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하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민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재차 항의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군의 기강과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대장은 급기야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연대장님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면 우리 부대 전체가 피곤해진다며 너 하나만 참으면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수민의 고통보다 자신의 안위와 부대의 무사고 기록이 깨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비겁한 태도였다. 중대장은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박민우가 밉더라도 그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사회생활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것이라고 훈계까지 늘어놓았다. 그는 수민에게 융통성을 가지라고 충고했지만 그것은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다. 수민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중대장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않은 채 정식 절차를 밟아 상급 부대에 보고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중대장은 당황하여 수민을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그녀가 중대장실을 나서자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문 밖으로 나오니 막막함이 밀려왔다.
직속상관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녀가 기댈 곳은 없어 보였다. 부대 내의 감찰부 역시 연대장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이 뻔했고, 헌병대에 신고한다 해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였다. 거대한 벽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단축번호 1번에 저장된 삼촌 강진혁 소장의 번호가 떠올랐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다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임이 분명했다. 특수전 사령부 군단장의 권한이라면 일개 연대장 따위는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미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보겠다고 다짐하고 들어온 군대였다. 삼촌의 힘을 빌리는 순간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이 부정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박민우는 흡연 구역에서 동기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수민을 어떻게 놀려줬는지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고, 주변의 병사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다. 박민우는 중대장이 수민의 보고를 묵살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미리 손을 써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수민이 발버둥 칠수록 그녀를 굴복시키는 재미가 더 커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박민우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짓밟으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민이 결국 자신의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게 될 날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인 연대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의무대에 까다로운 여장교가 있는데 교육 좀 시켜야겠다는 내용이었다. 잠시 후 알아서 처리하되 너무 시끄럽게만 하지 말라는 답장이 돌아왔다. 아버지의 묵인하에 박민우는 더욱 강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수민을 완전히 고립시켜 정신적으로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수민은 관사로 돌아와 침대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의무학교 시절 찍었던 사진과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삼촌 강진혁은 근엄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미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비록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존엄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수미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군법 규정과 복무 신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박민우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사건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그리고 박민우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것은 훗날 그들을 심판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타자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비장하게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으로 출근했다. 그녀의 눈은 붓지 않았고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철했다. 의무대에 들어선 그녀를 보고 병사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우가 또다시 도발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 그들의 오만함을 부숴버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승패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수민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녀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이 이미 707 특수임무단의
정보망에 포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전방부대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까지 모니터링하는 정보 요원들의 귀에 연대장 아들의 갑질 소문이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다름 아닌 강진혁 사령관과 성이 같다는 우연 아닌 우연히 요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불러일으키듯 박민우의 오만함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을 불러오고 있었다. 진료실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 수민의 책상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전화임을 느낄 수 있었다. 수화기를 들자 굵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대장실의 부관이었다. 그는 다짜고짜 연대장님이 잠깐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전했다. 이것은 초대가 아니라 소환이었다. 수민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짧게 알겠다고 대답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떨림을 멈췄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대장실의 문은 마치 거대한 성벽의 입구처럼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이수민 중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제복의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묵직한 음성이 들려왔고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다. 넓은 집무실 중앙에는 고급스러운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 상석에는 박민우 하사의 아버지인 박태영 대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던 눈길을 거두고 안경 너머로 수민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아들과 닮아 있었지만 훨씬 더 교묘하고 음흉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는 수민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보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박 대령은 비서에게 차를 내오라고 지시한 뒤 의례적인 안부 인사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수민의 군 생활이 힘들지 않은지, 의무대의 시설은 괜찮은지 등을 물으며 마치 자상한 지휘관인 척 연기했다. 하지만 수민은 그 가식적인 친절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차가 나오고 비서가 나가자 박 대령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본론을 꺼냈다. 최근 자신의 아들인 박민우 하사와 수민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꺼내며 그는 그것을 젊은 남녀 사이에 가벼운 해프닝으로 치부하려 들었다. 수민은 정자세로 앉아 박 대령의 말을 경청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박 대령은 아들이 워낙 활달하고 장난기가 많아서 그렇다며 수민이 조금 더 너그럽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인화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며 사소한 문제로 부대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장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은근히 압박했다. 그의 논리는 철저히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인 수민에게 침묵과 인내를 강요하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모습이었다. 박 대령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수민의 인사 기록을 훑어보았는데 성적이 아주 우수하더라는 칭찬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기 복무를 생각하고 있다면 윗선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넌지시 암시했다. 이는 명백한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자신의 아들 문제를 조용히 덮는다면 군 생활의 앞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문제를 키운다면 그 앞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수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에게 이 제안은 악마의 거래와도 같았다. 수미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박민우 하사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성군기 위반이며 계급 체계를 무시하는 하극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은 장교로서 부대의 규율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으며 불의와 타협하여 얻은 진급이나 평가는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수민의 예상치 못한 반박에 박대령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수민이 자신의 권위에 겁을 먹고 순순히 따를 것이라 예상했으나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은 채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박대령은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요즘 젊은 장교들은 융통성이 없어서 큰일이라며 혀를 찼다. 그는 수민에게 세상이 교과서대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나가보라며 손을 휘저었다. 그것은 대화의 종료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수민은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거대한 권력의 벽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막혀왔다. 그날 밤 수민은 텅 빈 의무실 당직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밀려와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강진혁 소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수민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애써 밝은 목소리를 가장하며 삼촌에게 안부 인사를 건넸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 집무실. 강진혁은 늦은 시간까지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평소 업무 시간에는 사적인 전화를 일절 받지 않는 그였지만 발신자가 하나뿐인 조카 수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서류를 덮었다. 수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명랑하게 들리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인간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데 통달한 진혁의 귀를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민의 숨소리가 불규칙하고 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진혁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수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수민은 별일 없다며 그저 삼촌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진혁은 직감적으로 그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감지했다. 수민은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 삭히는 성격이었다. 그런 그녀가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한다는 것은 지금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진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가지의 시나리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진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민을 달래며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물었다. 수민은 울음을 참으려는 듯 코를 훌쩍이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진혁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지금 수민에게 필요한 것은 추궁이 아니라 위로와 안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만간 맛있는 것을 사주러 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며 통화를 마쳤다. 전화를 끄는 진혁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부서질 듯 꽉 쥐어져 있었다. 감히 내 피부치를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진혁은 즉시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정보 참모를 호출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인상의 정보 장교가 들어와 경례를 했다. 진혁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수민이 복무하고 있는 사단과 연대, 그리고 의무대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진혁은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해당 부대에서
최근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 특히 의무대와 관련된 부조리나 갈등 상황을 빠짐없이 조사해 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아주 사소한 소문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보참모는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에 잠시 의아해했지만 진혁의 서리빨 같은 눈빛을 보고는 즉시 복명복창하고 방을 나갔다. 707 특임단의 정보력은 국가정보기관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개 보병연대의 비리 따위는 하루아침에 발가 벗길 수 있었다. 진혁은 창가로 다가가 어둠이 깔린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절대 영도의 냉기였다. 그는 수민을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든 간에 그들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한편 박민우는 아버지와의 면담 후 수민이 기가 죽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내무반에서 동료들에게 아버지가 여장교 하나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자랑하며 낄낄거렸다. 그는 다음 날부터 수민을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힐 계획을 세우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거대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07 부대의 정보 상황실은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요원들은 수민이 소속된 부대의 익명 게시판, 병사들의 휴가 중 SNS 활동, 그리고 과거 전역자들의 증언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박민우 하사와 그 아버지 박태영 대령에 관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그들이 저지른 갑질과 비리, 그리고 수민에게 가해진 괴롭힘의 정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받아든 정보참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그 내용은 추악했다. 진혁은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보고서에는 박민우가 수민에게 했던 성희롱적 발언들과 신체 접촉 시도, 그리고 연대장의 협박 사실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을 덮은 진혁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였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권총을 꺼내어 묵묵히 손질하기 시작했다. 물론 사적인 복수를 위해 총을 쓸 생각은 없었지만 이것은 그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진혁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국방부 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전방부대 시찰 일정을 잡으라고 명령했다. 목적지는 바로 수민이 있는 사단이었다. 공식적인 명분은 전방부대 태세 점검이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단 하나,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었다. 사령관의 갑작스러운 시찰 소식에 사령부 전체가 비상이 걸렸지만 진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자의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고 먹잇감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림자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수민은 의무대에서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박민우의 사주를 받은 일부 병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반말을 섞어가며 그녀를 자극했다. 다른 간부들조차 연대장의 눈치를 보며 수민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하지만 수민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 모든 부당함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녀의 눈빛은 도끼로 서려 있었고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이 오기 전까지 스스로를 지키는 작은 등대가 되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다. 강원도의 험준한 산세를 가로지르며
검은색 세단 몇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고 있었다. 번호판조차 가려진 이 차량들의 행렬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전방 사단의 위병소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다. 강진혁 소장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무장한 경호원 대신 두꺼운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번 방문을 공식적인 사단 검열이 아닌 불시의 전비태세 점검으로 위장했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방문이었기에 부대 측에 준비된 연극을 보지 않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목격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차 안의 공기는 그의 살기로 인해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위병소에 도착한 차량 행렬이 정지하자 당황한 초병들이 달려나와 경례를 붙였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707 부대원의 신분증을 확인한 초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곧이어 비상벨이 울리고 사단 사령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사단장과 참모들이 허둥지둥 본청 앞으로 뛰어나와 도열했다. 그들은 707 특수임무단장이 직접 그것도 예고 없이 방문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박민우의 작은아버지인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진혁의 차량 문을 직접 열었다. 진혁은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곳에 모인 모든 지휘관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사단장은 진혁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며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대로 모셨을 것이라는 아부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 옆에는 박민우의 아버지인 박태영 연대장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진혁은 그들의 인사를 건성으로 받으며 형식적인 의전은 필요 없으니 곧바로 부대 현황을 둘러보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아 오히려 더 큰 공포감을 조성했다. 지휘관들은 진혁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그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방문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올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혁은 사단장이 안내하는 지휘통제실이나 장교 클럽이 아닌 병사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보길 원했다. 그는 곧장 병영식당과 의무대가 있는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 연대장은 당황하여 진혁의 앞을 막아서며 그쪽은 시설이 노후하여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진혁은 그를 차갑게 쏘아보며 군인이 전장에서 시설 타령을 하느냐고 일갈했다. 박 연대장은 얼굴이 붉어진 채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진혁의 거침없는 행보에 참모들은 전전긍긍하며 그 뒤를 따랐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친 병사들은 별 2개가 달린 성판을 단 군단장의 등장에 얼어붙어 경례 구호조차 제대로 외치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병영식당은 수많은 병사로 북적이고 있었다. 진혁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식사를 하던 병사들이 모두 기립하여 부동 자세를 취했다. 진혁은 손을 들어 그들을 자리에 앉힌 뒤 식당 구석구석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식당 한 구석, 배식대 근처에서 묵묵히 식판을 닦고 있는 이수민 중위의 모습이 보였다. 장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 무푼이를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야윈 얼굴과 힘없는 어깨를 본 진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순간 식당 입구 쪽에서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우 하사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식당 안의 묘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큰 소리로 떠들며 배식대로 향했다.
그는 수민을 발견하자마자 낄낄거리며 다가갔다. 어이, 이중이. 식판 닦는 솜씨가 제법인데 저녁하고 식당 아줌마나 하지 그러냐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사단장과 연대장이 함께 있는 자리였지만 그는 아버지를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다. 박 연대장은 진혁의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차마 아들을 큰 소리로 꾸짖지 못하고 헛기침만 해대었다. 박민우는 수민이 대꾸하지 않자 그녀가 들고 있던 식판을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국물이 수민의 군화 위로 튀었다. 식당 안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숨을 죽였다. 박민우는 짐짓 놀란 척하며 손이 미끄러졌는데 사과라도 해야 하냐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손님들이 누구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수민을 괴롭히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수민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식판을 줍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진혁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다. 진혁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박민우의 뒤로 다가갔다. 사단장과 박연대장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진혁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진혁의 그림자가 박민우의 등 뒤를 덮쳤다. 인기척을 느낀 박민우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진혁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707 부대의 지휘관은 대외적으로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박민우의 눈에는 그저 아버지의 손님 중 한 명으로만 보였기 때문이었다. 박민우는 건방지게 고개를 까딱하며 아저씨는 뭔데 남의 뒤에 서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 순간 식당 안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 고요해졌다. 사단장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 연대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감히 특전사령부 군단장에게 그것도 전쟁 영웅에게 아저씨라고 부르며 하대를 한 것이었다. 진혁은 화를 내는 대신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민우의 명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네가 바로 그 유명한 연대장 아드님이냐고 낮게 물었다. 박민우는 칭찬인 줄 알고 어깨를 으스대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실세임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어린애와 같았다. 진혁은 시선을 돌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수민을 바라보았다. 수민은 고개를 들어 진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삼촌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표정이었다. 진혁은 아주 잠깐 수민에게만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여 안심시켰다. 그리고 다시 박민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진혁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박민우에게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임을 배우지 못했느냐고 차갑게 질책했다. 하지만 박민우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박민우는 진혁을 향해 대뜸 당신이 뭔데 나한테 훈계냐며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외부인이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 연대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와 아들의 뺨을 후려치려 했으나 진혁이 박 연대장의 팔을 잡아 막았다. 진혁은 박 연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식 교육을 말로 해서 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다고 싸늘하게 말했다. 진혁의 소나기 힘에 눌린 박 연대장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비틀었다. 진혁은 잡고 있던 팔을 거칠게 놓아주었다. 진혁은 주변을 둘러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했다. 오늘 저녁 19시 사단 연병장에서 전 장병 및 간부 비상 소집을 실시한다. 예외는 없으며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박민우 하사와 박태영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은 반드시 정복을 착용하고 단상 앞에 도열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사단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일 때문인지 물었지만 진혁은 대답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를 따르는 707 요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수미는 멍하니 진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삼촌이 자신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음을 깨달았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한편 박민우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는 아버지가 왜 저런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저녁 소집이 그저 형식적인 훈시 정도로 끝날 것이라 착각하며 그때 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를 갈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부대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혁의 부관들은 사단 본부 건물을 접수하고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했다. 707 특임대원들이 주요 길목을 통제하며 삼엄한 경계를 섰다. 마치 쿠데타라도 일어난 듯한 분위기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이유를 묻지 못했다. 박연대장과 사단장은 집무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저 진혁이 기분이 나빠서 군기를 잡으려는 것이라 애써 위로하며 저녁 소집 때 최대한 납작 엎드려 비위를 맞추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이미 낱낱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연병장에는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켜졌고 수천 명의 병력이 도열을 마쳤다. 찬바람이 깃발을 세차게 흔들었다. 단상 위에는 마이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박민우는 정복을 입고 맨 앞줄에 서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짝다리를 짚고 있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수민을 흘겨보며 이 모든 게 너 때문이라며 나중에 두고 보자고 속삭였다. 수민은 대꾸하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드디어 어둠 속에서 진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연병장 위로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교차하며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도열해 있었고 펄럭이는 깃발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단상 위로 강진혁 소장이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의 정복 어깨 위에는 두 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그가 전장에서 흘린 피와 땀을 증명하는 훈장들이 빼곡히 달려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왼쪽 팔뚝에 부착된 제707 특수임무단에 베코마크가 서치라이트를 받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병사들은 전설 속의 지휘관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다. 단상 가장 앞줄에 서 있던 박민우 하사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지루하다는 듯 짝다리를 짚고 서서 하품을 참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그의 곁에 선 아버지 박태영 연대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만 박민우는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단상 위에 강진혁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별 2개짜리가 와서 폼을 잡는다고 생각하며 빨리 훈시가 끝나고 내무반으로 돌아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는 옆에 있는 동기에게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하지만 그의 동기는 공포에 질려 대꾸조차 하지 못했다. 강진혁은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펴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진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인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그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그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부패와 오만이라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진혁의 시선이 마침내 단상 아래의 지휘부 쪽으로 고정되었다. 박태영 연대장과 사단장은 진혁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떨구었다. 진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호명했다. 제5오연대 소속 박민우 하사. 앞으로 나오라는 명령이었다. 박민우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칭찬이라도 받으러 나가는 줄 알고 짐짓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대열에서 빠져나왔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를 향했고 박민우는 그 시선을 즐기며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거수경례를 했지만 진혁은 경례를 받지 않고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진혁은 박민우에게 마이크 없이도 들릴 만큼 또렷하게 물었다. 자네는 군대가 자네 놀이터인 줄 아는가라고 질문했다. 박민우는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다. 진혁은 다시 한번 물었다. 아버지가 연대장이고 작은아버지가 사단장이면 동료 전우들을 하인처럼 부리고 여장교를 희롱해도 된다고 배웠는가라고 호통쳤다. 연병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박민우의 만행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민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억울하다는 듯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진혁의 기세에 눌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박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그는 힐끔거리며 아버지 쪽을 쳐다보았지만 박연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다. 진혁은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대었다. 스피커를 통해 박민우가 이수민 중위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와 협박, 그리고 성적인 희롱들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내 아버지가 법이라는 둥,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둥. 그의 목소리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박민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주변의 병사들은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진혁은 녹음기를 끄고 박민우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이수민 중위가 누군지 아는가라고 물었다. 박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다. 진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폭탄 선언을 했다. 이수민 중위는 내 하나뿐인 조카이며 내가 목숨보다 아끼는 가족이라고 밝혔다. 그 순간 연병장에는 거대한 폭발음이 터진 듯한 충격이 휩쓸고 지나갔다. 박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다. 사단장과 박연대장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들이 건드린 상대가 707 군단장의 혈육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민우는 공포에 질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자신이 빽이라고 믿었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배경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 호랑이의 콧수염을 뽑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전율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비참한 공포로 바뀌었다. 진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조카가 내 이름을 빌려 편하게 군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동안 신분을 숨겨왔다. 하지만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그 아이의 순수한 열정과 명예를 짓밟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분노를 토해냈다. 진혁은 손가락으로 박태영 연대장과 사단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혈연이라는 이유로 부하의 비리를 덮어준 너희들도 공범이다. 너희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으며 군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다고 매섭게 질책했다. 진혁의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와 707 특임대원들이 단상 아래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민우 하사와 박태영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을 포위했다. 박민우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렸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박 연대장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고 사단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보았다. 병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정의 구현의 현장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전율을 느꼈다.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듯한 쾌감이었다. 진혁은 그들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사단장과 연대장, 그리고 그 아들이 한자리에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박민우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발버둥치며 잘못했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진혁은 그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는 이 장면이 모든 장병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기를 바랐다. 체포된 세 사람이 끌려나간 뒤 진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연병장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진혁은 이수민 중위의 이름을 불렀다. 대열 속에 서 있던 수민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진혁은 수민을 단상 위로 올라오게 했다. 수많은 병사들이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승리자였다. 진혁은 수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모두에게 말했다. 이 장교가 보여준 용기가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치켜세웠다. 수민은 삼촌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동안 겪었던 맘고생과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따뜻한 위로와 안도감을 느꼈다. 진혁은 수민을 다독이며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그의 말에 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 어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 소리가 점차 커져 연병장을 가득 채우는 함성이 되었다. 그것은 권력에 굴하지 않은 수민에 대한 존경과 정의를 실현한 진혁에 대한 찬사였다. 그날 밤 사단은 완전히 뒤집혔다.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이 들이닥쳐 사단사령부와 연대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박태영 연대장과 사단장의 집무실에서는 뇌물수수 장부와 인사청탁 서류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박민우가 저지른 짓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군 조직을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던 것이다. 진혁의 개입은 단순한 성군기 위반 사건을 넘어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거악을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뉴스는 속보로 이 사건을 타전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진혁은 늦은 밤까지 사단장실을 임시 지휘소로 사용하며 사태 수습을 지휘했다. 그는 관련된 모든 인원을 색출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타협이나 봐주기는 없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군내의 부조리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 부대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진혁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는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 수미는 의무대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당분간 휴가를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동료 장교들과 의무병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사과했다.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들의 말에 수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 또한 거대한 권력 앞에서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짐 가방을 들고 의무대를 나섰다. 문 밖에는 삼촌이 보낸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며 심호흡을 했다. 이제 진짜 군 생활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단이 마련된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창문 하나 없는 회색빛 벽에 둘러싸인 밀실. 그 중앙에 놓인 철제 책상 앞에는 수의를 입은 박민우가 고개를 처박고 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대장의 아들이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그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눈동자, 그리고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 초췌해진 몰골은 그가 현재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취조관이 들어올 때마다 혹시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그가 기대하던 구원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군 검찰관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쾅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박민우를 벌레 보듯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는 그의 질문에 박민우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검찰관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친절하게도 내 아버지는 바로 옆방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말은 박민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민우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며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관은 그의 변명을 묵살하며 녹취록과 피해자의 진술서,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담긴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다. 네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누군가는 죽을 뻔했다는 검찰관의 일갈은 박민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검찰관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너는 군형법 제92조, 추행 및 제62조,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될 것이며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긴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같은 시각, 옆 조사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박태영 전 연대장은 수사관들 앞에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강진혁 소장이 투입한 707 부대의 정보력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방대했다. 수사관들은 그가 진급 청탁을 위해 윗선에 상납한 뇌물 리스트와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여 유흥비로 탕진한 영수증들을 증거로 들이밀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박태영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불명예스럽게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사단장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다. 그는 장성이라는 계급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라도 품위를 지키려 했으나 쏟아져 나오는 비리 앞에서는 그마저도 무색해졌다. 그가 박태영 연대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받았던 고가의 골동품과 현금 다발이 관사 압수 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그는 조카인 박민우의 사고를 덮기 위해
헌병대의 압력을 행사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별이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조사실 의자에 힘없이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강진혁 소장은 특별수사단 상황실에서 매직 미러를 통해 이 모든 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군복을 입은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대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전우를 괴롭히는데 권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그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옆에 서 있던 수사단장이 진혁에게 다가와 혐의가 모두 입증되었으므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 절차를 밟겠다고 보고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수사는 단순히 박 씨 일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진혁은 이수민 중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를 묵살하고 회유하려 했던 의무중대장과 박민우의 비위를 맞추며 수민을 괴롭혔던 병사들까지 모두 소환했다. 의무중대장은 조사실에서 자신은 그저 부대의 평화를 위해 그랬을 뿐이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수사관은 부하를 보호해야 할 지휘관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압박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매섭게 질책했다. 중대장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박민우를 따라다니며 수민을 조롱하고 괴롭혔던 병사들도 줄줄이 헌병대로 끌려왔다. 그들은 박민우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그들의 비겁한 모습은 인간의 바닥을 보여주는 듯했다. 헌병들은 그들에게 불의한 명령에 복종한 것 또한 죄이며 너희들은 전우회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영창 처분을 받고 군기 교육대에 입소하게 되었으며 전역 후에도 씻을 수 없는 범죄 기록을 안고 살아가게 될 운명에 처했다. 마침내 대망의 군사재판날이 밝았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고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이 사건은 갑질 병사 성군기 위반 및 군납 비리 사건으로 명명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민우와 박태영, 그리고 사단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가슴에 달려있던 화려한 명찰과 훈장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오로지 죄수 번호만이 그들의 신분을 대변하고 있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장은 피고인 박민우에게 징역 5년과 불명예 제대를 선고했다.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상급자를 모욕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박민우는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특권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감옥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민을 괴롭히며 즐거워했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다. 방청석에서는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박태영 전 연대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형, 그리고 전 재산 몰수형이 내려졌다. 뇌물수수와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 등 그가 저지른 범죄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죄였다. 사단장 역시 징역 7년과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들의 어깨에서 계급장이 떼어지는 순간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군인으로서의 삶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군인연금을 비롯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호송버스에 오르는 세 사람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을 향해 시민들과 전우들은
비난의 야유를 보냈다. 강진혁 소장은 법정 뒤편에서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군이 입은 상처 또한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이 지키는 이 조직을 더욱 깨끗하고 강하게 만들겠노라고. 뉴스는 연일 이번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별들의 추락, 특전사령관의 정의 구현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강진혁 소장의 단호한 결단에 환호했고 군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에 걸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민우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 군대를 개혁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밝아오듯 군대는 고통스러운 진통을 겪으며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대로 돌아온 진혁은 의무중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는 파면은 면했지만 중징계를 받고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사실상 그의 군 생활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진혁은 그에게 부하를 지키지 못하는 지휘관은 적군보다 더 해로운 존재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은 중대장의 가슴에 평생 잊지 못할 주운 글씨로 남을 것이었다. 부대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공포와 억압으로 유지되던 부대의 분위기는 점차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진혁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책상 위에는 수민의 휴가 복귀 신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수민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는 수민이 이 시련을 극복하고 더 단단한 군인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었다. 그녀에게는 자신과 같은 특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까. 진혁은 비서실장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이른 뒤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군단장이 아닌 따뜻한 삼촌으로서 그녀를 맞이할 시간이었다. 진혁의 전화기 너머로 수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삼촌 덕분에 푹 쉬었다며 이제 다시 부대로 복귀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진혁은 그런 수민이 대견스러웠다. 그는 수민에게 복귀하기 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수민은 기쁜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진혁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그들에게는 따뜻한 햇살만이 비추고 있었다. 그는 옷걸이에 걸린 정복을 바라보며 이 옷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덮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알았다. 박민우와 그 일당이 치른 죗값은 그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진혁은 집무실을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퇴근을 지시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의무대 막사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수민의 빈자리를 채우던 동료들은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 박민우가 앉았던 자리, 그가 머물렀던 내무반의 흔적들은 말끔히 지워졌다. 마치 처음부터 악몽은 없었던 것처럼 부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부로 남을 괴롭히거나 권력에 기생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 마음속에 정의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강진혁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굴러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강원도 산자락을 감싸기 시작했다. 부대를 휩쓸고 지나갔던 거대한 폭풍우 같던 사건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잊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연병장의 흙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장병들의 마음속에도 정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싹트고 있었다. 박민우와 그를 비호하던 세력들이 사라진 자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채워졌고 병사들은 더 이상 불당한 지시에 침묵하지 않았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이수민 중위가 있었다. 수민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첫날, 예전과는 사뭇 다른 공기를 느꼈다. 위병소를 통과할 때 초병들이 보내는 경례 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고, 의무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친 간부들은 그녀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나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불의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강인한 장교이자 동료들에게 용기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전우였다. 수미는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단단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진료실로 돌아온 수미는 하얀 가운을 입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지난 사건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청진기를 집어들며 다짐했다. 이제는 삼촌의 그늘이나 가문의 배경이 아닌 오로지 실력과 인품으로 승부하겠다고. 그녀는 자신을 찾아오는 병사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며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어주는 진정한 의무 장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수미는 의무대원들을 모아놓고 짧은 미팅을 가졌다. 그녀는 과거의 일을 언급하는 대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계급이 높다고 해서 부하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으며 우리 모두는 서로를 존중해야 할 전우임을 강조했다. 대원들은 수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중에는 과거 박민우의 눈치를 보며 수민을 외면했던 이들도 있었지만 수민은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다. 그녀의 넓은 포용력은 대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의무대는 비로소 하나의 팀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한편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박민우에게도 봄은 찾아왔지만 그가 느끼는 계절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이었다. 그는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회한에 잠겼다. 한때 연대장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던 그는 이제 이름 대신 죄수 번호로 불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공포를 맛보아야 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지옥이었다. 박민우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늙고 초라해진 어머니를 마주했다. 아버지는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생사조차 알 수 없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차가운 유리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박민우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가족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뒤늦은 후회였지만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주말이 되자 강진혁 소장은 사복 차림으로 수민을 찾아왔다. 군단장의 위엄을 벗어던진 그는
그저 조카를 아끼는 평범한 삼촌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부대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진혁은 수민의 야윈 얼굴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고기를 굽고 밥 위에 얹어주었다. 수민은 삼촌의 세심한 배려에 미소를 지으며 맛있게 밥을 먹었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았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격려가 오고 갔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벚꽃잎을 흩날리고 있었다. 진혁은 벤치에 앉아 수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군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전역하고 민간 병원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사실 진혁은 이번 일로 수민이 군대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고 싶어 할까봐 내심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민의 대답은 뜻밖에도 단호했다. 그녀는 군에 남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더 커졌다는 것이었다. 수민은 진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다른 병사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삼촌처럼, 아니 삼촌보다 더 훌륭한 지휘관이 되어 군의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혁은 수민의 당찬 말에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 수민에게서 젊은 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진혁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진혁은 수민에게 한 가지 조언을 남겼다. 힘이라는 것은 칼과 같아서 올바르게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자신과 타인을 모두 베어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 그는 박민우와 그 아버지가 힘을 잘못 휘둘러 파멸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민은 삼촌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위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전우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약속은 그녀의 군 생활을 지탱해줄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이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수민은 대위로 진급했고 의무중대장의 보직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탁월한 리더십과 공정한 부대 운영으로 상급 부대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병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꼽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더 이상 가족 사진 뒤에 숨을 필요가 없어진 삼촌과의 사진이 당당하게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강진혁의 조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이수민 대위 그 자체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다. 어느 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던 훈련장. 수민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포탄 소리가 빗발치는 가상전시 상황에서도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공포에 질린 의무병들을 독려하며 현장을 지휘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흡사 전장의 여신과 같은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깊게 내린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다. 멀리서 망원경으로 훈련 상황을 지켜보던 강진혁 소장은 수민의 활약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곁에 있던 미군 장성이 저 의무장교가 누구냐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진혁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한민국 육군이 자랑하는 최고의 의무지휘관이자 나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그는 수민이 자신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긍지를 느꼈다. 그는 이제 수민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든든한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다. 훈련이 끝나고 석양이 붉게 타오르는 연병장에서 수민과 진혁이 마주섰다. 땀과 흙으로 얼룩진 군복을 입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 경례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예의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로서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담고 있었다. 진혁은 수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는 짧은 말을 건넸다. 수민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등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707 부대의 정신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민우 사건은 군 역사에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었다. 신입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임관식 때마다 이 사건은 필수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올바른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명예는 영원하다는 진리는 모든 군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한 이수민이라는 이름이 전설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떠올랐다. 진혁은 관사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별들 중 하나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민이 짊어질 미래일 것이었다. 그는 밤바람에 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권력이 썩어 문드러져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며 정의를 외쳐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과 수민이 바로 그 누군가가 될 것이라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혁은 책상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그는 오늘의 감상을 짧은 문장으로 남겼다. 정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 순간의 올바른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그들은 다시 군화끈을 조여 매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군인이 걷는 길,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길이기 때문이었다.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고요한 부대의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내일 아침을 기다리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다.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잠언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